이거 봐. 중국 여권은 세계 최강 국가의 상징이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갑자기 외침이 터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 50여 명의 중국인들이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관광객들은 눈을 질끈 감고 공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줄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로 30초 만에 입국을 마쳤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전 세계가 여권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국은 세계 제2위 여권이 되었고 왜 중국은 계속 심사대 앞에 멈추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15년간 유럽 각지를 누비며 국제 정치와 사회 현상을 취재해온 영국 BBC 특파원으로 현장에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유를 냉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국제금융 컨퍼런스 취재차 독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 심사장. 평소보다 붐비는 오후 2시경이었죠. 저는 취재진 전용 라인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두 개의 다른 줄에서 벌어진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여권을 든 비즈니스맨이 제2차 심사실로 안내받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는 한국 여권을 든 직장인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며 런던보다 빠르네라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제2위로 193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 여권은 62권에 머물며 80여 개국만이 문을 열어줍니다. 숫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제2경제대국과 아시아 선진국 사이의 여권 파워, 격차가 무려 110여 개국이나 되다니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선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한국 여권에는 기계적이지만 원활한 처리가 이어졌고 중국 여권에는 추가 확인과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받는 신뢰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승객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대체로 조용히 줄을 서며 기다렸고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동반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중국어 불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검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공항 관계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대체로 질서정연하고 요구사항도 명확해서 처리가 수월합니다. 반면 일부 국가 승객들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여권 하나가 보여주는 국력의 차이.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목격한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소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40여 명이 입국 심사에서 지연되자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한국 사람은 되고 우린 안 되죠? 중국 관광객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별이냐? 우리도 돈 냈다. 50대 여성의 중국어가 공항홀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자게이트 등록 대상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런 장면은 흔치 않거든요. 곧이어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상의를 벗어던지며 이게 세계 최강 중국 여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여성 승객은 아예 바닥에 드러눕더니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일 공항 보안 요원들이 급히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통역 요원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간
공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다른 승객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독일인 가족은 아이들의 귀를 막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본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인 비즈니스맨은 믿을 수 없다며 동료에게 속삭였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인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어로 우리랑은 다르다고 대화하며 오히려 독일 승무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영어로 제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개별 국민의 행동이 누적돼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곧 그 나라 전체의 평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항 관계자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동을 벌인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적용했지만 조용히 질서를 지킨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며 사과까지 했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총 25분이 걸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소동을 주도한 몇 명은 별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입국 절차를 마쳤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BBC 본사에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편집장은 이건 단순한 공항 소동이 아니라 문화 충돌 사례라며 특집 기사로 다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건 이후 공항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여권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고, 반대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이전보다 더 원활한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한 번의 소동이 전체 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꾼 셈이죠. 독일 공항공사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승객을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하지만 과거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죠. 도대체 왜 한국 여권은 자동 입국이고 중국 여권은 제2차 조사까지 받아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여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 이야기였던 것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국가 브랜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교육이었죠. 그리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목격한 소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데이터와 인식이 현실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동료 기자와 마주친 순간 저는 여권이 가진 실질적 파워를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그는 자동 게이트를 통과해 이미 1시간 전에 도착해 있었고 심지어 시내 관광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헨리 여권 지수의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기준, 한국 여권은 세계 제2위, 193개국 무비자, 중국은 62권, 80여 개국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팝,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청렴, 시민의식, 문화력. 전 세계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여권 파워와 국가 경쟁력 지수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8위에 머물렀죠. GDP 순위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핵심 요인들이 드러났습니다. 투명성 국제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세계 31위였습니다. 중국은 42점으로 80위에 그쳤습니다. 법치주의 지수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 조사에서 한국은 1000점 만점에 713점으로 아시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46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죠. 이런 지표들이 여권 파워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비자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국가의 시스템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OECD 교육 지표에서 한국 성인의 대학 진학률은 69.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15.4%에 그쳤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에서의 적응력과 법 준수율이 높다는 게 정설입니다. 기술 혁신 능력 역시 여권 파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한국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 브랜드가 국가 신뢰도로 이어진 셈이죠. 반면 중국은 12위에 머물렀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기술 혁신 평가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기술 선진국으로의 인식 전환이 부족했던 겁니다. 문화 소프트 파워 지수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국 포틀랜드 컨설팅이 발표한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만들어낸 긍정적 국가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였죠. 중국은 27위에 그쳤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문화적 호감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드 파워는 강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 여권 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도 여권 파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조사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175위로 최하위권이었죠. 이런 지표들이 종합돼 나타나는 게 바로 여권 파워였습니다. 단순히 외교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국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권은 그 나라의 종합국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GDP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뢰와 품격이라는 소프트 파워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에 오른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저는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 한국 여권은 고작 54개국만 무비자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순위는 60위권이었죠. 그런데 33년 만에 139개국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연평균 4.2개국씩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런 급성장의 첫 번째 요인은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1995년 이후부터 여권 파워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결정적 변곡점은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월드컵 개최, 올림픽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 확산이 국가 이미지를 급격히 개선시켰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2002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인 비자 정책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K-팝의 글로벌 확산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2018년 이후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외교적 성과로 직결된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핵심 요소였습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K-방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죠. 민주화 성공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민주주의 제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도 한몫했습니다.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해왔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해외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인의 해외 행동 양태였습니다. 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현지 법규 위반율은 1000명당 0.17건으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성실한 여행 문화가 각국의 비자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 능력 향상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EF 영어 능력 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아시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마찰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죠. 국제적 책임감도 여권 파워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국으로서 꾸준히 국제 원조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들이 해당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스포츠 외교도 놓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손흥민, 김연아, 박지성 같은 스타들이 만들어낸 긍정적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문화적 친밀감으로 이어진 셈이죠. 환경의식도 최근 들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친환경 기술 개발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현재의 한국 여권 파워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소프트 파워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브랜드 구축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기사 소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BBC 편집부에서 이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초기에는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의 편견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제력 대비 부당한 대우라는 항의가 쏟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의외였습니다.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 리밍화의 글이었는데 자국민의 해외 행동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목격한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행동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단체 관광객, 일본 온천에서 규칙을 무시하는 가족들, 태국 사원에서 부적절한 복장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까지. 더욱 놀라운 건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논평에서 이 기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들의 해외여행 시 품격 있는 행동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죠. 중국관광연구원은 긴급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명관광,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였죠.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문명한 중국인, 세계가 존경하는 여행자가 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구체적인 에티켓 가이드가 제시됐습니다. 상하이 관광청은 더 나아가 품격 여행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외여행 전 의무적으로 문화예절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춘추항공은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중심에서 승객 예절 지도까지 포함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국제 예절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겠다는 취지였죠. 교재에는 각국의 문화와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규범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들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칭화대학교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가 전 필수 교육으로 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단순한 어학 능력을 넘어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직원 해외 출장 시 문화대사 역할을 강조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곧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텐센트는 여행 앱에 예절 알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도착 국가의 문화와 금기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였죠. 사용자들의 호응이 좋아 다른 앱들도 유사한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연재 기획으로 품격 있는 중국인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모범적 행동을 보인 중국인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긍정적 롤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CCTV는 다큐멘터리 세계가 보는 우리의 모습을 제작했습니다. 각국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담았죠.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세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문명여행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외여행 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운동이었죠. 이런 변화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중국 관광객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벌어진 그 작은 소동이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점이 되는 법이죠. 1년 후, 저는 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찾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대신 조용히 대화하며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차분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중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추가 심사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중국 승객 관련 사고가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헨리 여권 지수 최신 보고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여권은 여전히 60위권이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대비 5개국이 비자 정책을 완화했죠. 반면 한국 여권은 더욱 확고한 지위를 다졌습니다. 193개국에서 196개국으로 늘어나며 세계 단독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프트 파워 확산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여권 파워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온 행동의 집약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냉혹하지만 공정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 품격, 배려라는 소프트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죠. 한국의 성공 비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문화적 호감이 기술력과 결합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신뢰가 더해져 오늘날의 여권 파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들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행동,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선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변화 역시 희망적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회피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런 자성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중국 여권의 위상도 분명 향상될 것입니다. 여권 지수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군함과 미사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품격 있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권 하나로 사람 대우가 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입국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잊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통과한 한국인과 바닥에 드러놓은 중국인. 그 차이가 바로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말해줬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여권은 국력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오늘도 전 세계 공항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국력, 그것은 여권의 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입니다.